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배차 간격이 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습니다.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늘었기 때문인데 소득 증가의 배경과 실제로 저소득층의 상황이 나아진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21주째 상승 중이고 부산 등 지방 아파트 값도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이 잡힐 기미가 없자 정부 정책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KT가 K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오늘 국회 논의 결과와 앞으로 K뱅크가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도 어제보다 줄면서 특히 오후에는 배차 간격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이 열차 운행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네, 오후 4시 기준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4.8%까지 떨어졌습니다. 열차별로는 KTX가 70%,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3% 수준이고 수도권 전철은 82%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는 18%까지 운행률이 떨어져 평소 운행 대수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출퇴근 시간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출근 대상자 2만 5천여 명 중 7,6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해 파업 참가율은 29%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 명분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 비상수송 현장 점검에 나선 김현미 장관은 노사교섭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노조의 인력 충원 요구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김 장관은 노조 주장대로 인력을 충원하려면 4,400억 원이 넘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면서 4천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철도공사의 재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오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노조 측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세가 멈추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사업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먹자골목. 장사를 접은 음식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업하는 곳 상당수는 손님이 없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절반 이상은 줄은 것 같죠? 일하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분 계셨죠. 지금은 주인 내외만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된 거예요. 희망이 하면 할수록 계속 감소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들은 소득 하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통계청 조사 결과 실제 이런 현상이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황이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를 봐도 자영업 부진의 영향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87만 7천 원으로 2.7% 늘었지만 사업 소득은 4.9% 감소했습니다. 이런 사업 소득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큽니다.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 증가율은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하위 20% 소득 증가율 4.3%보다 낮은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는 5.37배로 지난해 5.52배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된 건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늘어난 데는 정부가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늘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소득 가구는 양 측면에서 이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이제 저소득 소득 지원 노력 강화에 힘입어서 이제 이전 소득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고 고용 시장 양적 호주 등에 힘입어 가지고서는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 지출은 113만 8,2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어났고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 가능 소득은 373만 8,700원으로 1.5% 증가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잘 사는 가구와 못 사는 가구의 소득 격차, 현 정부 들어서 계속 벌어지다가 4년 만에 이 격차가 줄었습니다. 이를 놓고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가 크다고 합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3분기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꽤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사는 가구 소득을 못 사는 가구 소득으로 나눈 통계가 바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인데요. 지난해 3분기 5.52배였는데 올 3분기에는 5.37배로 4년 만에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저소득 가구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지만 분배지표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 포용 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사실 세금으로 메운 소득인데 너무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지난 3분기 월 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줄었습니다. 반면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항목이 24% 늘어나면서 전체 처분 가능 소득은 4%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공적 이전 소득은 아동수당이나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일부 지표 개선세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세금이나 보험료 등 반드시 내야 할 돈이 이게 막 너무 많이 늘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출이자나 보험료, 세금 등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돈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분기에 월 113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금이 28만 4천 원에 달했는데 작년과 비교해 12.7% 증가한 겁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가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1,57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은행 주담대 대출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3분기 가계부채가 1,5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했습니다. 3분기 가계신용잔액은 1,572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는데 2004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보다 9조 5천억 원 증가했는데 2분기보다 증가 규모가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량도 2분기 10만 7천 가구에서 3분기 13만 4천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3분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3조 원이 증가했는데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겁니다. 아파트 입주에 따른 비탄대출하고 개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상승에 기여를 한 측면이 있고요. 신용이 되는 차주들은 은행 대출로 좀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이 그걸로 넘어갔고. 주택 거래량 증가와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는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판매 신용은 3분기 중 2조 4천억 원 늘어 2분기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산 등 지방 아파트값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김만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 올라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와 정부의 추가 규제 언급에도 상승폭은 오히려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커졌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는 모두 상승폭을 키우며 평균 0.14%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작구로 0.18% 올랐고 양천구도 특목고 폐지 발표 등 영향에 0.15% 올랐습니다. 유예기간 부여로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은 가운데 매물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및 지역별 갭 메우기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지방 아파트 시장도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06% 올랐는데 특히 대전이 0.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상승폭이 2배 가까이 뛰며 0.19% 올랐고 울산도 조선 경기 회복과 재개발 사업 기대감으로 0.1% 넘게 상승했습니다. 신부동산 지역들이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는다면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지금 시장 관리는 대응이 가능한 것인가에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값이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수는 줄었지만 나가서 쓰는 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카드로 쓴 돈이 3분기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47억 3,6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4%가 늘었습니다. 올 들어 2분기 연속 감소했다가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전체 사용 금액은 이렇게 늘었지만 밖으로 나간 국내 여행객 수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3분기에 해외로 나간 여행객은 712만 명으로 전분기보다는 2만 명, 1년 전에 비하면 10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행국인 일본은 무역 보복 조치 영향으로, 홍콩은 민주화 시위로 인해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한 사람이 쓰는 돈은 조금 늘었습니다. 카드 한 장당 사용 금액은 272달러로 전분기보다 1.2% 정도 늘었고 3분기 중에 여행비 지급액도 68억 4천만 달러로 2%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 실적은 24억 4,8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6% 가까이 줄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국회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 혐의로 K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길이 막혀있던 KT가 K뱅크의 대주주가 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오늘 국회 논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문턱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현재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특별법, 특경가법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정거래법만 결격사유에서 빼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로선 이 K뱅크 대주주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KT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 K뱅크에게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선 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로는 대출 재개가 가장 큰 변화가 될 겁니다. 이 KT가 인터넷은행법에 따라서 지분을 추후에 34%까지 늘려서 최대 주주가 되면 이 KT 주도로 대규모로 자본을 늘리는 게 가능해져서 이 경영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정무위 내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큰 산을 넘긴 했는데 추후에는 또 정무위 전체 회의도 넘어야 되고요. 또 법제사법위원회, 또 본회의라고 하는 나머지 문턱들도 넘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한편 오늘 데이터 3법 중에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췄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소우 기자. 네, 손소우입니다. 네,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네, OECD는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으로 OECD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돌아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투자 여건이 안정화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OECD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9%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성장률 2.3%에서 내년에는 2.0%로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고 중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 6.2%를 달성하겠지만 내년에는 5.7%로 전망해 6%선이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손소구입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인 JP모건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2020 글로벌 채권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의존 국가인 한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무척 취약하다면서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결렬된다면 수출 주도국에는 부정적이라며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있는 만큼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을 기반으로 한 신생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강원이 내일 첫 취항에 나섭니다. 하지만 기존 항공사들도 영업 사정이 녹록치 못한 상황이라 연착륙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플라이 강원 취항 신생 항공사 중에선 처음이죠? 네, 플라이 강원은 내일 오후부터 양양, 제주 간 국내선 운항을 시작합니다. 지난 3월 면허 발급을 받은 신생 항공사 3곳 가운데서는 처음인데요. 취항 기념 특가 이벤트까지 더해서 예약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주말편 항공권은 어제 예약 홈페이지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대만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국제선으로도 항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일단 시작은 좋은데 그런데 마냥 축하하기만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업황 때문입니다. 항공업계 성수기로 꼽히는 지난 3분기에도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영업 적자를 봤습니다. 이렇게 기존 플레이어들도 무급휴직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선 터라 신생사들이 과연 보릿고개를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저비용 항공사의 투자금 회수까지는 보통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무급휴직 대상을 더 확대했다고요? 네, 이스타항공은 지난 9월에 비상경영을 선포한 이후 일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진행 중인데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최근 무급휴직 신청자 범위를 조종사, 즉 운항승무원과 일반 사원들로까지 넓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범위가 올해 신입 입사자들로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에어서울 역시 신입 부기장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6개월 동안 무급휴직을 진행 중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오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일단 관계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NSC 상임위 최종 결정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한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가 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바로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입장을 지키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고 또 미국에 대한 배려도 최대한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해왔고 또 일본 정부도 지소미아와 관련한 현명한 대응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상황이 반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 간 막판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집트와 이웃나라 누비아 간의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대, 이집트의 사령관인 라다메스는 누비아의 공주인 아이다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 그런 사랑 난 싫어, 함께 있고 싶을 뿐.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세 남녀의 사랑과 갈등을 그린 뮤지컬 아이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국내에는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아이다는 디즈니사가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지 않고 뮤지컬만을 위해 만든 최초의 작품으로 이번 공연을 끝으로 14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첫 공연은 막 떨리는 기분보다는요. 한순간 한순간 너무 소중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1930년대 자유가 억압됐던 일제강점기의 경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시대, 불륜과 스캔들은 우리의 기쁨, 희망이 천재 소설가 혜진과 그를 동경하는 소설가 지망생 세훈, 비밀에 쌓인 천재 여류 작가 히카루의 일화를 바탕으로 당대 문인들의 예술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팬레터가 관객과 만납니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을 결합한 탄탄한 스토리에 개성 넘치는 인물들, 서정적인 음악이 130분을 꽉 채웁니다. 조선 왕조 장자 세습의 원칙에 따라 왕이 될 수 없었던 태종의 셋째 충녕대군이 세자에 책봉되고 2달 만에 왕위에 오릅니다. 칼을 받겠느냐? 수제, 아무리 약고 어려운 이것이 왕의 도리라면 받겠는지 물었다. 뮤지컬 1446은 서기 1446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반포한 해를 기리는 작품입니다. 세자에서 폐위된 형을 대신해 왕위에 오르고 한글을 창제하는 고뇌, 또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일부가 위생 상태 불량으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주방까지 공개하면서 깨끗함을 강조한 맥도날드는 적발된 점포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이 얼마나 많은 햄버거 매장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8곳 중 1곳이 위생이 불량했다는 얘긴데요. 점검 대상은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그리고 KFC 등 모두 5개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이 가운데 맥도날드 매장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맘스터치 6곳, KFC 5곳, 롯데리아는 매장 1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습니다. 버거킹은 적발된 매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 뭔가요? 네, 적발된 19곳 가운데 14곳은 조리장 내 위생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조리대와 선반에 음식물 찌꺼기가 들러붙어 있거나 천장에 거미줄이 방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고 보관 기준을 위반하거나 냉동 제품을 해동했다가 다시 사용한 경우, 또 영업장 면적이 달라졌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한 곳씩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매장은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식약처로부터 재점검을 받게 됩니다. SBS CNBC 김정은입니다.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 고용과 관련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부부 육아휴직 동시 사용 제한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해당 요건이 상대적으로 사용도가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겨울이 온 듯 추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한낮에는 16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도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한 상태인데요.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면서 크게 춥지 않겠고요. 낮에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이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16도, 울진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선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